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안전하게 임야를 매도하고 싶어요. 카메라를 멈춰주세요. 수익률 보장한다더니,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요, 이제 변론기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변론기일이란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제 변론기일이라는 것은요, 소송 당사자가 혹은 또 소송 당사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변론을 진행하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통지서에 적혀있는 일시와 장소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재판장은 가능한 빠른 날에 제1의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제1의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양쪽 당사자의 주장과 호소를 듣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 심리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제1의 변론기일을 통해서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게 된다면 그 이후의 증거 신청과 조사는 그와 확인된 쟁점에 한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변론기일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있죠. 바로 변론 준비 기일인데요. 변론기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된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변론기일 전에 재판장이나 혹은 수명법관, 촉탁 판사가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출석하게 한 다음에 그 쟁점을 정리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변론기일은 변론을 하는 날이고 변론 준비기일은 변론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장은 사건 분리의 단계 또는 제1의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데요.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가 매우 복잡해서 별도의 준비 절차를 통해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 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 법원에서 만나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변론기일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이 되지만 변론 준비기일은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는 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변론기일에 꼭 참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변론기일 참석 의무인가요? 네, 변론기일은요,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물론 당사자 또는 대리인만 출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위임을 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사건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되면 판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잘 이야기를 듣고 승소하는 길로 가는 해결 실마리를 얻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은 법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변호사를 뭐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출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살다 보면은 뭐 다양한 사유가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그 기일 전에 사유를 밝혀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를 소명자로 제출해서 기일 변경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날짜를 바꿀 수도 있군요. 네네. 1차 변론 기일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은 당연히 기일 변경이 허용이 되는데요.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기일 변경 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접수를 하는 경우에 변경이 보통 되고요. 다만 이제 2차 기일 이후의 변경은 한 번 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정해진 날짜이다 보니까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 혼례라든지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뭐 당해 기일 통지 받기 전에 다른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만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변경이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도 이제 이러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좀 제출을 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기일 변경 신청서와 함께 검토를 하게 되고,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출석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은 변론기일에 뭐 추리닝이나 슬리퍼, 모자를 쓰고 가는 다소 편한 차림으로 입고 가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요. 이렇게 법정에 편한 복장으로 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뭐 그 밖에 법정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네, 이제 법정에 출석할 때 가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뭐 정장을 입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은근히 실제로 고민이 돼요.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법정으로 정해진 어떤 어떤 의복을 정해놓고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있는데요. 법정 안에서의 그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시는 게 좋고요. 뭐 껌을 씻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외투나 이제 모자는 벗어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떠들거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거나 혹은 법정 내에서 휴대폰 전원을 작동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꼭 꺼놓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방청은 늘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다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방청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나 혹은 뭐 기타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무기나 위험한 물건 그리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휴대를 할 수가 없고요. 법정에서는 이제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재판장의 명령이나 법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르셔야 하고요. 그리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뭐 퇴정, 감치, 관태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가 없이는 사진 촬영이나 녹음, 녹화, 중계 방송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변론기일 당일에 법원에 참석해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이제 기일 전에 제출한 문서에 대해서 이제 구두로 진술을 하는 건데요. 네.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 서면 같은 것들을 이제 진술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원고와 피고의 진술이 끝나면 이제 서증을 제출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은 서증이 있다고 하면 기일 당일에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감정이나 검증 혹은 뭐 사실조회 결과 같은 것들이 도달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의견은 이제 진술을 하게 되고요. 증거조사 결과가 유용한 경우에는 원용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부를 물을 수도 있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뭐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부지할 수도 있는데요.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성립 인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것을 이제 인정한다는 취지이고요. 부인은 이제 말 그대로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부지라는 것은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이게 아닌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 신청의 채택 결정과 함께 그 증거조사 방식도 결정을 하는데요. 증인 조사 방식에는 증인 진술서 방식, 그리고 증인 신문을 제출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론기일을 잘 마쳤다면 이후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네, 이제 기일에 그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 서면이나 뭐 답변서 등이 있다고 하면 이를 검토를 하고 다음 기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서면을 작성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에게 이 문서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증인 신청은 기일 전에 마치는 게 타당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제 기일에 증인 신청을 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는 증인 신청서를 빨리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사항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증인 신문사항은 상대방에게 사전에 송달을 해서 상대방도 이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제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일에 문서 송부 촉탁과 같은 기타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그 신청을 구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신청서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신청서 또한 기한 내에 빠르게 제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저는 작은 횡단보도에서 네.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사람이 5사람이 지나가는데 차가 착색이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한 사람을 착색에 부딪히는 이제 사고가 나는데, 네. 형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왕복 이게 6차선 도로가 있는데 신호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는 왜 있냐면은 회사들이 여러 개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의 차를 이렇게 제어해 주기 위해서 그 신호등이 있고, 그 주유소가 그 옆에 있는데 그쪽에서 횡단보도가 한 40m, 35m에서 한 40m 정도 작은 횡단보도인데, 네. 그 작은 횡단보도가 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신호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다리 살짝이 이렇게 미끄러졌나 봐요. 근데 제 차가 움직여가지고 그 가신 분 5분 중에 한 분을 살짝이 부딪혔는데, 그래서 부딪혔는데 이제 그 사고가 났는데 그 신호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 어떠한 저희가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떤 또 처벌이 있고 교통법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합의는 보신 상황이신가요? 합의는 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당사자끼리 합의 보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보험회사 쪽에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에서도 합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됐고,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 진단서를 아마 끊었지 않을까 싶은데 통원치료를 한 이틀 한 것 같아요. 네. 진단서는 한 2주나 3주 나오지 않겠느냐, 무조건 요즘 그렇게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합의는 지금 보기 전 상태입니다. 그럼 합의를 원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저도 이제 하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이제 합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어떻게 요구할지는 아직 지금 제가 접촉을 좀 못했어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사고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횡단보도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네네, 작은 신호, 횡단보도. 네네,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고, 이제 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뭐 어쨌든 보행자가 다친 상황이고 상해 진단서를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형사범죄로는 성립 요건은 갖춘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이랑 합의를 하시면 어느 정도의 처벌 형량이 낮아질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뭐 네, 어쨌든 이게 실형이라는 뭐 징역형이 나오진 않을 거고 벌금형이 네. 나오긴 할 텐데 그 금액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하나 궁금한 게, 네. 그 횡단보도를, 그건 저기 뭐냐, 저기, 시청에서 그 횡단보도를 만드나요? 경찰서에서 만드나요? 근데 도로관리청에서 보통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횡단보도가 네. 이 회사에서 이렇게 신호를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횡단보도를 의무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도 11대 항목인가 몇 대 항목에 들어간 12대, 걸로 예. 저는, 네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것도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사고 11대로 포함이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합의를 보면은 그 합의를 보는 금액하고 예를 들어 벌금을 내신다고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된다고 방금 그러셨는데 네네. 그 벌금 금액하고 비교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자기가 자문을 구하니까 굳이 물론 제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보상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네. 치료도 예. 해주고 싶고 네. 치료도 해주고 싶고 제가 제안했어요. 치료도 제가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로 인해서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강해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상을 해야지 제 마음이 좀 편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 사람들 5명이어서 혹시 또 다른 말이 나올까봐 저는 블랙박스를 제가 이제 빼가지고 경찰서로 제가 찾아갔죠. 빨리 녹음 좀 시켜달라고. 네네.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피해 입으신 분이 경찰 신고를 안 하셨다고 하면 일부 치료비 주고 경찰 진행을 안 하셨으면 사실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네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막 그 경찰에 신고를 하나 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네. 근데 그게 저는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네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뭐 벌금도 좀 내셔야 될 것 같고 합의도 합의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다른 것보다는 이게 합의를 하게 되면 어쨌든 벌금이 뭐 얼마가 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벌금이 주는 거는 사실상 뭐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은 되지만 벌금형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나중에 이분이 혹시 어쨌든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뭐 민사적으로 본인이 뭔가 손해배상을 뭐 청구한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좀 협의를 봐서 서로 더 이상 이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를 좀 마무리를 짓는 과정으로 하시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것도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원하시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얼마 정도 원하시는지는 아니, 모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이야기는 못 들었고, 네네.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냐 해서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그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사실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이제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처리하신 분을 들어보니까, 네. 어차피 합의를 하나 안 하나 제가 검찰로 넘어간대요. 소리가. 네네네네. 네, 그래서 합의를 해도 일정 부분 조금 정도만 이렇게 감액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굳이 합의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어차피 보험회사에다가 제가 사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거고 저는 경찰서 처리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상대방이 합의금 요구하는 범위에 따라 다를 것 같고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뭐 전치 1주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많이 계산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명확한 기준은 아니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별로 많이 안 다쳤으니까 뭐 2주가 나왔더라도 왜냐면 2주는 쉽게 나오니까
나오니까 뭐 그 정도 나왔더라도 조금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됐고 금액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이제 이게 벌금형이 굉장히 높게 나올 정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벌금액이 아주 고액일 것 같진 않아서 그리고 그런 예,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어차피 전과가 생기는 마당에 합의하는 금액을 정하시는 거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좀 의사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뭐 이제 횡단보도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지금 금액이 얼마나 저한테 이제 이렇게 네.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제안이 아직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쪽으로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분한테. 네네. 뭐, 만약에 뭐 한 100만 원 내외로 말씀을 하시면 그 따로 합의서를 받으시고 이거랑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도 안 하겠다라는 거 받고 뭐 처벌불원서 받으시면서 그 최대한 형량을 낮춰달라, 뭐 선처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좀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그래도 그걸 보고 이제 약식 기소하는 검사 쪽에서도 그걸 반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합의서 받으실 때 그냥 합의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 그러면 뭐 가끔 뭐 되게 낮은 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받고 뭐 금액은 100만 원 내에서 지급하시는 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혹시 이게 또 그 다음에 이제 횡단보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교통범칙금이 별도로 또 발행이 됩니까? 아, 근데 교통범칙금 따로 아마 오지는 않을 것 같고 형사처벌이 되면 요걸로 아마 종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형사건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범칙금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별도긴 해요. 범칙금은 어쨌든 행정처분이고 이거 벌금은 따로인데 뭐 이거 때문에 이걸 인지해서 행정기관에서 인지해서 이거를 뭐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100% 무조건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형사범죄로 그냥 종결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단서를 발행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째 진단서를 발행을 해서 이제 제출하잖아요. 2주가 나왔다, 3주가 나왔다. 네. 그러면 또 한동안 있다가 다시 또 진단서를 추가 발행해서 또 이것을 거기다가 플러스를 할 수 있나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이제 그럴 때 좀 따져는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사고 직후에 발생한 거는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뭐 기존의 그 사고로 인한 건지 추가적인 다른 상황이 개입되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최초 발행한 진단서 제출하는 게 통상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게 뭐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맞는지 수사기관 통해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네네. 사실인지를 이렇게 보겠네요. 또. 네,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 2주가 나왔는데 나중에 가지고 또 3주가 또 나오고 추가로 그럼 5주가 되는데 그렇게도 가능하나요? 아, 근데 그렇게 뭐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긴 해요. 보통은 한 번 제출하지 이걸 여러 번 제출하지 않는데 이게 사고가 그 당시에는 뭐 2주 정도로 보이는데 뭔가 후유증이나 이런 게 있어서 진단이 더 나중에 악화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흔한 경우는 아니기는 해요. 그것은 중과실일 경우에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경미한 사고도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는 낮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추가적으로 낸다고 하면 의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이론상으로 이게 처음에 갔을 때 병원에 갔을 때도 혹은 뭐 A 병원에 갔을 때는 2주인데 뭐 B 병원 갔을 때는 좀 더 나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추가로 피해가 확인이 되면 그건 좀 수사관 통해서 확인을 좀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형 이제 많이 다쳤다든가 이래서 이제 입원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응급실에서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추측이 되지만 이제 이렇게 2주 정도 나왔을 경우는 저는 이제
추가로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예. 아, 그쵸. 보통은 그렇게 진행은 하지는 않고, 그리고 사실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 2주 상해진다는 좀 쉽게 나오기도 하고, 병원에 따라서 쉽게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고 영상을 저희가 안 봐서 그렇지만, 만약에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경미했을 것 같다, 이게 상해 2주 나오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을 다투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상해 정도가 아니다라고 다투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진단서에 대해서 다투셔야 되는 거니까 수사관 통해서 조금 확인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제가 지금 추가로 이제 조사 받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제가 그 횡단보도에서 그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그 경미한 사고가 났잖아요. 네네. 그때 신호가 그래서 직진 신호가 열려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인지를 못했는데 네. 그 옆에 있는 그 정상적 받은 차들은 가더라고요. 신호를 자연 신호를 받고 갔는데 네. 저는 그걸 이제 못 봤는데 제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무가 동시에 신호가 좌회전 신호를 받았을 때 횡단보도에서 그런 경미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제가 경감을 할 수 있나요? 어떠나요? 그거?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만약에 이게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하면 상대방 과실이 몇 프로다 이런 걸 통해서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과실이 있냐 없냐기 때문에 일단은 보행자가 지나가는 거리였으면 주의 의무가 무조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무조건 안 되는구나. 네네. 하여튼 제가 이제 그 궁금하고 걱정된 부분은 그 정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상담자부터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상담자분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형사사건 발생을 하면 일단 합의를 해야 그 처벌이 낮아진다, 혹은 뭐 처벌이 안 되는 범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를 하시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합의서를 받지 못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되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형사사건에서 뭐 피의자 쪽 혹은 피고인 쪽이 되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문서를 통해서 처벌불원서라든지 뭐 고소취하서 같은 문서를 꼭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충남 서산에 그린벨트긴 하지만 임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싶어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부동산 유치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우선 주고 매매에 성공하면 2천만 원을 성공보수로 더 주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기한을 6개월로 정해서 6개월 안에 매매를 못하면 계약금 1,000만 원은 다시 돌려받기로 했는데요. 6개월이면 충분히 매수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계약을 하자니 진행이 제대로 안 돼서 만약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에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홈페이지도 있고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업체에서 돈을 받은 이후에 폐업하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혹시 계약금을 제3자에게 맡겨두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이 참관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면 효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상담자님께서 계약금을 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임야 매수인을 6개월 안에 찾는다는 게 가능한 건지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이 계약 조건 자체는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뭐 계약 조건은 사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6개월 안에 찾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 사안이다 보니까 혹시 이제 계약금만 편취하려는 게 아닌지 조금 의심이 가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상담자께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을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 돈을 계약금에 보관하는 절차가 필요하실 텐데요.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 가압류한다거나 뭐 공동 계좌를 개설해서 혹은 제3자의 계좌 입금을 해놓는다거나 그런 방법인데 요새는 뭐 에스크로라고 해가지고 제3자나 은행에 어떤 계약금을 보관해 놓고 요청이 있거나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스크로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나 법무사의 입회하에 계약서를 쓰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도 여쭤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변호사 통해서 계약서 작성하거나 법무사 통해서 작성을 하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는 그 문구에서 이 의뢰인한테 불리함이 없는지 그런 문구를 조언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한 계약 조건에 불성립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변호사가 계약서 검토를 하면서 만약에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뭐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에스크로를 이용을 하자. 이런 의견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것도 의견 제시일 뿐인 거지 뭐 계약의 효력이 했던 게 뭐 강해진다거나 뭐 그런 것은 없고요. 우선은 이제 그 의뢰하신 의뢰인 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불리함이 없도록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계약에서도 상대방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추후 업체의 계약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 바로 강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러한 것을 좀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는 흔히 많이 아시는 공증이라는 제도인데요. 공증이요? 네. 네, 이제 공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강제력이 있는 집행 징서를 통해서 판결문을 효력을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전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통해서 판결문을 대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는 제도인데요. 그 공증을 이용하시면 판결받는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도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증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공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공증을 하시는 공증인이라는 걸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신분증 같은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셔서 그 공증인 면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땐 얼마를 지급하고, 요거를 집행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부동산 컨설팅 업체 인지도를 믿고 계약을 결심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홈페이지가 있고 유명하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곳은 아닐 텐데요. 수천억대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된 부동산 업체의 압수수색이 최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비일비재한 기획 부동산 사기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기획 부동산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다양한 수법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속임수를 쓰는 방법은 보통 뭐 돈을 많이 지급을 할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현혹을 시키는 거나 뭐 더 많은 땅을 사야지 수익이 높아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개발이 될 것처럼 과장을 해서 여기 조금만 개발이 되면 이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라고 한다거나 그런데 그 사실이 명확하게 공시된 사실이 아니고 이제 소문으로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상에서는 그 등기부등본 같은 거를 발급을 해보시면 보통 이제 기획 부동산 같은 거 하는 업체들은 법인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데 그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의 이전이 되게 잦다거나 아니면 뭐 그 계좌가 이체하는 계좌에 이 예금주가 맞지 않는다거나
뭐 법인과의 등기부는 안 맞는다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사기를 좀 의심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투자할 땅의 토지의 지번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를 뭐 바로 주지 않는다거나 뭐 비밀이기 때문에 뭐 계약금 입금해야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사기라고 고려를 해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등기부 등본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이 상담자께서 우려했던 대로 만약 업체에서 돈을 받은 이후에 종적을 감추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일단은 계약금 받은 다음에 연락이 두절되는 거는 사실 거의 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일단은 경찰에 고소를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고요. 이제 민사적으로는 그 업체에 관련된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신청하시고 그리고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신데요. 이제 가압류 과정에서는 본인 명의 재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측 어떤 명의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네. 이처럼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정리해 주시죠. 네, 뭐 가장 좋은 거는 입금 자체를 안 하면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입금을 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보통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입금을 꼭 요구를 하고 또 만약에 정말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하는 업체들의 어떤 행위라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입금을 받아야 본인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입금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입금이 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즘에 많이 활용하는 에스크로 같은 제도를 활용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제3자나 혹은 제3의 기관에서 그 돈을 보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방법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상담자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뭐 모든 뭐 부동산 관련된 매매 자체가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정황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꼭 투자를 하시고 싶다고 하면 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셔가지고 뭐 의심할 점은 없는지 혹시 보완할 것은 없는지 미리 검토를 받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에스크로 서비스 공증 등 여러 가지 대안을 해주셨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계약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보실까요?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해서 규모도 제법 크고 주말에는 각지에서 오는 손님이 참 많아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촬영하고 싶다고도 했는데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손님이 와서 카페 내부를 열심히 촬영을 하더라고요. 카페 인테리어와 커피, 빵이나 케이크 등의 메뉴도 세세히 촬영하면서 카메라를 쳐다보고 얘기도 하기에 아무래도 개인 방송 촬영 같아서 죄송하지만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묻기에 카페 방침이라고 했고 카페에도 적어두었다고 했는데요. 본인이 SNS나 블로그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카페 후기를 본 것만 해도 수십 개인데 왜 촬영을 못하냐고 따지더라고요. 손님들이 개인 공간에 카페 후기를 남길 수는 있지만 저희 카페를 주제로 한 영상 촬영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카페를 촬영한 영상물은 본인 소유물이라면서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할지 말지는 자신이 정하겠다고 하고 나가버렸는데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아서 피곤합니다. 때마다 촬영하는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것 같아요. 카페는 엄연히 제 공간인데 개인 방송을 위해 촬영하는 손님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네, 요즘 동영상 사이트 개인 방송 운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용자가 많다 보니 운영하는 분들도 많은 거겠죠. 변호사님께서도 뭐 맛집이나 볼거리 찾을 때 이런 개인 방송 많이 이용하시나요? 네. 요새는 아무래도 이게 사진보다는 영상에서 주는 디테일에 대한 효과가 있다 보니까 뭐 어디 중요한 곳을 간다거나 선정할 때는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유튜버니까 하는 명목으로 뭐 개인이 하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뭐 일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자님께서 방송국 촬영도 좀 거절하셨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국은
사전에 주인에게 촬영을 요청하고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일부 개인 채널 운영자들은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락 없이 촬영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네, 이제 요새는 정말 이런 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혹시나 이런 과정에서 그 운영하시는 쪽에서 본인들 업체에 좀 불리한 것이 올라가거나 뭐 흠을 잡힌다거나 그런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네. 분쟁이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촬영하시는 분은 보통 이제 아무데나 가지고 다니면 촬영을 하시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카페 같은 경우는 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소유권자 자체가 카페 주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범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담자께서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촬영을 하던 분이 인터넷으로 이미 사진과 동영상 후기를 많이 봤다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카페를 주제로 한 촬영이 후기와는 좀 엄연히 다른 거겠죠? 네, 일단은 후기랑 카페를 주제로 한 영상 자체가 영상의 분량이라든지 질적인 부분이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지금 후기에 대한 것은 그 카페에서 이 후기까지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업체 자체를 내부를 촬영하는 것은 특히나 이게 상업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카페 주인의 소유물의 하나는 부분을 좀 무단으로 침범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의가 없는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기 작성과는 다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카페를 촬영한 영상물은 본인의 소유물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그 말씀은 사실 맞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영상을 촬영한 영상물 자체는 본인이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저작권자일 수도 있고 본인이 소유권자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소재가 카페 주인의 사적인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물을 침범을 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이제 생성해낸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재를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분이 진짜 카페 영상을 본인 채널에 올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사실 동의 없이 촬영한 부분에 대한 거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 관련된 부분은 불법행위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을 삭제 조치를 한다거나 그 본인의 카페가 나온 부분에 한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한다거나 그런 절차 요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상 조회수나 구독자 수 증가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만약에 이게 공공의 관심사를 위해서 활용이 된다고 하면 사회 통념상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권을 침범하는 거는 사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카페를 빌려줌으로 인해서 창출된 수익에 한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배달 앱을 이용해서 음식을 배달해 놓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사실이 아닌 경우를 후기에 남기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상담자와의 트러블로 카페 영상에 사실과 다른 얘기나 아니면 또 악의적인 비방 같은 것을 담긴다면 이 상담자분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후기를 쓰는 것 자체는 모든 분들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에 대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허위의 사실이 게재되는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한 업무방해에도 해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뭔가 기재를 한다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것을 기재해서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이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악의적 비방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보통 리뷰나 어떤 소재에 대한 평가는 사실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라든지 느낌을 많이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는 명백하게 허위인 부분, 예를 들면 카페에서 빵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한다거나
한다거나 하는 어떤 허위 사실이 게재된 경우에 한해서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운영하시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이 사적인 공간에서는 자신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입구에서부터 뭐 카메라를 촬영하는 건 금지된다거나 하는 것을 크게 붙여서 뭐 입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통해서 이런 거부하는 걸 명시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나중에 뭐 법적인 조치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 주식 리딩방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익률 300%까지는 무조건 보장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거절했는데요. 전화한 측에서 본인들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라며 증명서를 보내주더라고요. 1년 전에 주식으로 적지 않은 돈을 손실한 경험이 있기에 회복할 기회가 될까 싶어서 결국 가입하게 됐어요. 이왕 가입하는 김에 반드시 오르는 저평가된 종목만 알려준다는 VIP 서비스에 300만 원을 내고 유료 가입을 했습니다. 이후 종목도 추천받아서 매수하고 여러 상담을 받았지만 처음에 제시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본 종목도 여러 개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이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리딩방 측에서는 매도 시점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환불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손실 규모가 커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주식 리딩방 가입으로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됐다는 사연인데요. 이 상담자님처럼 주식 리딩방 가입이나 뭐 토지 구매 등의 권유 전화가 오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솔깃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주식 리딩방 사기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방식이 단순하게 권유하는 거에서 끝나는 경우가 아니고 보통은 카카오톡방이나 어떤 채팅방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그 채팅방에서 실제로 수익을 본 것처럼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럼 이분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봤구나 하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전화 한 통으로 속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처음부터 사기라는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면 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유혹에서 빠져나기가 어렵고 사실 그럴듯한 말투나 그럴듯한 내용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검토를 하거나 뭐 의심하지 않으시면은 많이 속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것부터 짚고 갈게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불법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투자 같은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요, 투자 자문업이라는 어떤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등록된 어떤 업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권유를 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위 말씀하시는 주식 리딩방 사기 이런 것들은 등록하지 않은 업체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명목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은 불법으로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불법이긴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감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라고 하는데 증명서를 보내서 상담자분이 더 신뢰하게 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등록 업체 등의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등록증 같은 거는 사실 사문서 위조가 되게 쉽게 공문서 위조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문서 위조하기 쉬운 문서로 보이기는 해서 만약에 명확하게 정말 확인하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300%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보장이 되지 않았다면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장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업체의 어떤 과실이나 혹은 고의가 아닌 방법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래는 보장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보장을 못했다라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데 처음부터 보장할 수 없는 거 알면서도 거짓말로 보장이 된다라고 속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럼 수익률 보장이 안 됐다면 가입비 등을 환불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만약에 그러한 보장 자체가 뭐 허위였거나 기망이었다고 하면 불법행위나 혹은 부당이득 등을 통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계약 해지는 의사통지로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계약 해지를 통해서 얻는 효과는 계약금을 반환받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지를 하시고 금액 반환 요청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주식 외에도 금융 관련 사기에 휘말리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곳이 뭐 금융감독원이나 혹은 경찰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사기와 같은 이제 범죄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가끔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조금 더 조속히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불법 업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주식 리딩방 사기 같은 경우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그 사기라는 흔적을 되게 많이 남기거든요. 그 입금 계좌가 뭐 제3의 명의라던가 네. 아니면 반복적으로 요구를 한다거나 하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